저는 수사 행위에 대한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수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 요건, 성질, 중대성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 현직 중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 수사를 바탕 위에 불법 체포 과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 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이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작년 12월 6일, 12월 8일 공수처는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9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내란죄 혐의에 있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가 무려 16건에 달합니다. 동부지법은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드디어 영장 쇼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하고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사, 이문 부장판사죠. 이순영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은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 1면에 쪽지를 붙여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 이는 군사상, 공무상 기미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법률의 개폐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나 헌재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그런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2차 체포영장 시도 지난 1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신한미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은 1차 이순영 부장판사가 썼던 그 내용 삭제됐습니다. 결국 서부지법 스스로 잘못된 체포영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시도를 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삭제된 정상적인 영장이면은 당연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를 체포영장 시도하려면은 당연히 경호 책임자인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차장은 이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영장의 집행도 불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주진우 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도 저희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영장일체를 공수처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서면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단 한마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딱 한마디로 조직적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의 이런 실타래 같이 엮여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이 불법 게이트,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준동한다는 근거이며 대한민국 법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수처의 정책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를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은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천명하는 것만큼 반드시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정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집행이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인데 이미 1월 26일 오전까지 이미 완료가 된 마당에 1월 26일 오후 7시 정도에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부적법성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은 그대로 헌재의 사법심판, 소위 말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을 때 내란죄 부분이 무려 80%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은 헌재 어느 특정 재판관과 짬짬이게 돼서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재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각할시켜서 다시 국회를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죄가 삭제한 탄핵 소추안 당연히 반대했을 거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흠결이 이 처음 단계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4조, 32조, 40조 그리고 51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헌재는 수사 중 재판 중의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서 등 자료에 대한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헌재법 32조를 헌재 스스로 위반한 사례. 또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변론 기일 지정 등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1차 변론 기간 동안에 한두 차례밖에, 두 차례까지밖에 변호인하고 협의하였고 나머지 변론 기일 지정은 전부 일방적인 통고 형식이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에 동의를 못한 경우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헌재는 주 임무 종사자 등이 헌재에서 자기의 진술서, 수사의 진술서를 동의를 못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법 40조를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1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같은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태두께서 10가지 이상의 위법 사례를 제시하면서 헌재가 이런 식으로 위법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헌재가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결론 내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은 양쪽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 과정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 흠결, 절차적 불공정한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절차적 불공정, 불법 그리고 정치 편향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당연히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8분께서 한번 귀담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